지속 가능한 세계에서는 사어가 되었지만 내게도 가족이 있었다. 행정적 가족 말이다. 나를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의 행정적 아버지와 나의 생물학적 어머니와 나는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구청 직원이 아닌 동네 사람의 눈으로 관찰했을 때 영락없이 평범한 가족이었다. 아버지의 라면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내가 책가방을 가게 한쪽에 내려놓고 숙제를 하고 있으면 사장님에게 나를 따님이라고 언급하곤 했다. 사실상 나는 딸이었고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나의 발생은 비록 그가 아니었지만 나는 부모와 어머니가 맺은 사회적 관계의 결과로서 생겨났다. 42년 전에 나는 생산되지 않았다. 출생했고 태어났다. 오직 얼굴을 본 적 없는 생물학적 부모와 나를 키운 어머니 세 사람의 합의로 감행된 출산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발생 초기에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정란이 나눠지고 발달하여 조금씩 어엿해져가는 배아였고 7주가 지나며 태아로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 당시에 여자의 몸속에 장차 사람이 될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인태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조금 더 통상적으로는 임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의 모국어로는 아이를 갖다라는 구어적인 표현이 임신이라는 말 대신에 두루 사용되기도 했다. 아이를 얻다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이는 뱃속의 태아가 사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나왔을 때에야 사용되었다. 즉, 아직 몸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태아 사이에 타자라는 구별이 없었다. 어머니의 배는 달이 찰수록 점차 불러왔다. 사람들은 배만 보고도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뱃속에서 꿈을 대는 나를 향해 저 아기가 어머니를 가졌다라고 하지는 않았다. 나의 모국 세계에서 부모는 아이가 처음 만나는 타자이자 사회였다. 그 세계의 언어 관습상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같다라는 말을 쓰지 못했던 것은 부모는 자녀의 의지나 바람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존재이자 장소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족관계에 재미있는 측면이 있는데 양육이란 자녀에게는 타자인 부모가 부모에게는 소유물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는 대상인 자녀를 강한 경쟁심으로 길러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발달 과업을 생존 욕구처럼 다루었다. 내가 어머니의 몸속에 거류하는 동안 지불한 것은 그분께서 겪어야 했던 불면과 신경과민, 구역감과 어지럼증, 체중 증가와 대사 이상 등의 건강상의 적신호였는데 반해 어머니가 내게 준 것은 생명 그 자체였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몸에 기생하는 두 번째 심장의 주인공이 양호한 상태로 완성되도록 손에 소근육 협응이 필요한 두뇌 활동을 부지런히 했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으며 먹고 싶은 음식을 가능한 한 마음껏 먹었다. 나중에는 어머니 곁을 떠났지만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 어머니의 곁을 찾았던 내 생물학적 부모는 둥구스름하게 불러오는 내 어머니의 배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그곳에 대고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었다. 다정한 말을 속삭여주기도 했다. 그랬을 것이다. 내 모국 세계에서의 통상적인 부모가 했던 일을 내 생물학적 부모도 했을 것이다. 내 모국 세계에 대해서 나는 대부분의 것을 파편적으로만 회상할 수 있기에
나는 무엇이든 일어난 일로 선명하게 가정할 수 있다. 내게 일어났길 바라는 것을 내게 일어났다고 바꾸어 말함으로써 결국에 나를 추방한 행정적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감정을 감사한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를 세계 시민으로 편입시켰던 통상의 부모와 나로 인하여 불화했던 부모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고쳐먹게 된 데는 리타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리타가 처음 왔을 때 막 트림을 시킨 지아를 바닥에 눕히며 물었다. 집에는 침대를 들 곳이 없었다. 나는 내가 자는 곳의 일부를 도려내어 지아에게 할당했다. 두 연역을 구별하기 위하여 무겁고 푹신한 이불을 쌓아 지아가 눕는 곳을 높여두었으나 리타가 온 날 그녀는 그곳을 낮고 평평하게 만들고 청량감이 도는 80수면 차렵 이불을 깔았다. 사생활 보호 사유로 6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날이었다. 바닥에 누운 지아는 천장에 매달린 흑백 모비를 따라 눈을 말똥이다가 잠을 자기로 작정하고는 엎드려서 제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낮고 평평한 이불 위에 엎드린 지아는 이내 낮은 콧소리를 내며 따뜻한 콧김을 내뿜었다. 리타는 나를 보며 어서 가라는 손짓을 했다.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제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나를 쳐다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의미가 걱정 마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나는 걱정했다. 걱정이란 것이 하루살이처럼 떨쳐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심리적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각오한 일이었다.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것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한 부류에 따라붙는 꼬리표였다. 우리는 인간다움이라는 불의한 세계를 견딜 필요가 있었다. 그 세계는 맞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악천후였던 것이다. 해소할 수 없는 걱정은 다만 견뎌내는 것으로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다워졌고 역설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비인간성을 입증해 나갔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불의한 세계를 지지한다. 그래야만 해소할 수 없는 배고픔을 한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타와 내가 불의한 세계라고 부르는 지속가능한 세계의 화폐를 얻기 위해 리타는 지아를 돌봐준 것이고 리타에게 지불할 화폐를 벌기 위해 나는 출산한 지 보름째 되던 날부터 출근했다. 내가 하는 일이란 프론트에 앉아 내가 그들에 비해 얼마나 보완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시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그들 존재 가치의 시금석인 것이다.